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2020년까지 30조가 들어간다는 예산은 너무 과소 추정된 것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에서 인상률을 관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한마디로 돈이 훨씬 더 들 거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미래가 언제 관리한 대로만 굴러가나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랐는데 노무현 정부 말기 건보 보장률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장률이 오히려 더 낮아진 건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건보 최초로 1조 흑자가 됐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무려 20조 흑자에 이르렀습니다. 돈을 남겨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5년, 10년짜리 고민은 없었습니다. 많이 걷고 안 쓰니까 그냥 쌓인 거죠. 건강보험은 흑자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닌데 말이죠. 누구의 미래 예측이 맞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논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돈 계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고민이 있죠. 국가는 국민 건강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이번 보장성 강화는 그 책임의 선을 국가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가장 넓게 긋겠다는 거죠. 결국 건보 정책은 돈 이전의 철학의 문제인 겁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 네, 월요일입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예, 힘내십시오. 자, 좋은 컨디션인 척 하면서 첫 번째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떤 뉴스가 주말 사이에 보도가 많이 됐는지. 네, 지난주 토요일 미중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중단에 동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 IT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 착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이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통화했는데요. 여기서도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경제수단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에서는요.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슈퍼 301조를 가동할 경우에 그 대가가 거대할 것이며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전쟁은 이미 했죠. 예. 네, 미북 간에, 북미 간에 했죠. 예. 말전쟁 쇼는 이제 북미가 하고 관객은 베이징에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중국 보라고 하는 말전쟁 쇼였다. 이런 논평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근데 중국을 사실은 군사적인 하청업체 다루듯이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해서 될 리가 있습니까? 네. 어쨌든 이런 말전쟁 와중에 이제 중국을 향한 압박을 하고 중국을 그렇죠. 반발하고 이게 발동해봐야 또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네, 그렇죠. 행정명령 서명하더라도요. 1년 걸린다고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아마. 네. 어쨌든 말전쟁을 한참 하는 중이고 여기 대해서 사실은 그 비판 지적도 외신에서 많아요. 뭐 뉴욕타임즈나 미국 주요 언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이게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주를 이루는데 미국 언론들 보면 북한이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욱 핵을 가져야 된다는 명분을 주고 있다거나 뭐 아니면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더 키우고 있다거나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나보다 평화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예. 이 말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죠. 예. 비판이 많으니까. 제 불만은 이제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게 왜 뭐 영국의 언론도 그런 보도가 많단 말이죠. 영국, 미국 전문가들 입에서 나와서 외신으로 우리한테 전해지냐 이거죠. 예. 이런 주장은 우리 전문가 입에 나와서 미국 언론, 영국 언론이 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우리 땅에서 우리 운명에 걸린 일인데 맨날
이런 거는 외신을 통해서 거꾸로 들어와요. 예.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전쟁 한참 하다가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어요. 예. 관련해서 뉴스가 주말에 많이 나왔던 거 같네요.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덤포드 미국 합참 의장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찾았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군의 수뇌부와 만나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덤포드 의장이 이번 방한은요. 한중일 3국 순방 일정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한반도 상황 미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나오는데요. 덤포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서열 1위입니다. 이 양반이 잠깐 1박 2일로 잠깐 왔다 간다고 한미영화 방위 태세가 다시 점검될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거죠, 그냥. 예. 강경파죠, 강경파. 군인이니까. 군인은 뭐 전쟁할 때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전쟁 수행하는 건 군인이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건 군인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센 발언 해봐야. 여하간 잠깐 왔다 갔다. 예. 합참. 미 합참 의장도 군 서열 1위로서 잠시 오늘 다녀간다. 그렇다는 얘기요. 오늘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중국도 갑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뉴스고 또 있나요? 예, 또 눈에 띄는 뉴스도 있는데요. 일명 8월 위기설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전쟁의 사전 징후들로 팩트체크해보겠다라고 해서요. 보도했는데요. 이를테면 군의 데프콘 워치콘 이 상동하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위기설인지 아닌지를 본 겁니다. 군의 데프콘이라고 하면 정규전에 대비해서 발령하는 전투 준비 태세이고요. 워치콘은 한미 대북 간 정보감시 태세입니다. 데프콘 워치콘은 모두 5단계이고요. 평시가 5단계이고 1단계는 전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4단계를 유지했고요. 지금도 현재 4단계라는 겁니다. 3단계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딱 3단계 2번 있었는데요. 1976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리고 1983년에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상시에 간다는 거죠. 예. 데프콘을 격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니 한미, 양군 모두 지금 전시에 준하는 상황 이상의 말들이 오가지만, 예, 실제 평시하고 똑같다는 거고. 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주한미군인의 긴급 철수라는 상황이 생긴다면 또 긴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훈련에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실제 질결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력 증강도 봐야 될 포인트라고 이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데 미군 전력 증강의 핵심 지표는 핵추진 항공모함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세 척의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한반도 근처에 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뭘 체크하고 있습니까? 네, 해당 기사가 위기설에 대해서 팩트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징후는 없다. 그렇죠. 그런 거죠. 원래 전쟁이 실제 임박했으면 예,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몰래 예, 주한 미군이 아니라 미국인들 그렇죠. 소개 훈련부터 하거든요. 지난 94년이었던가요? 핵위기 때는 전쟁 난다 어쩌다 할 때 실제 미국인들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북핵 위기죠. 94년. 소개하기 위해서 뭐 직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당시 이제 일반 국민들은 못 들었고 그때 남한 사재기가 있었죠. 일반 국민들은. 네,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리고 이 소식을 좀 먼저 전해 들은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은 그때 당시 직장에 휴가를 많이 내고 미국으로 가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민을 가거나 한 사람도 꽤 있었다고요. 네. 지금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런 징후도 징후지만 이런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것도 징후지만 뉴스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전쟁을 하면서도 미국하고 북한은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화 채널을. 네, 미국 AP통신 보도인데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과 북한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 동안 이면 채널 가동해 왔다. 그러니까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일촉즉발의 강경 대치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대화를 이어온 건데요. 양국 간의 대화 통로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찝어졌습니다.
일촉즉발 아니라니까요. 네, 뭐 그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네, 실제로는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보도를 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서 그냥 하는 잘 주무신다고. 그리고 왜 지금 한국 이렇게 경각심이 없냐고 보도하는 언론인들도 다 벙커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자, 말전쟁이 한번 지나가고 이제 조정국면에 들어가겠죠. 자, 미국과 북한의 대치 국면에 대해서 유럽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희가 4부에서 다뤄볼 예정인데, 우리나라 뉴스, 미국 뉴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뉴스가 주로 이게 일촉즉발인 것처럼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미국 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긴장 메시지를 계속 내서 이게 사태가 풀리겠느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런 보도가 왜 없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그런 보도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주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문자 메시지 나왔습니다. 시사인 보도인데요. 장충기 전 사장이 MBC와 관련해서 인사청탁한 정황이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장 전 사장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할 수 없는데요. 아들은 어디로 배치받았니?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이 안강한 사장과 MBC 입사 동기라 부탁한 건데 안 사장이 K 특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지? 라고 물었고요. 곧바로 답장을 받았습니다. 만족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어려운 부탁 K 들어줘서 고마워요. 시간 나면 기회 주시길. 이란 내용인데요. 장충기 전 사장이 MBC 직원의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아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서 안강한 MBC 전 사장 쪽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충기 전 사장에게 MBC에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는 모르고, 예, 그건 그렇죠. 밝혀지지 않았고, MBC에서 찾아내겠죠, 아마. 직원들이. 찾아낼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 사람의 부탁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MBC 내 인사청탁인데, 왜 삼성 미전실이 합니까? MBC의 직원 인사를 삼성전자 미전실이 했다는 게 이게 미전실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예. 네, 언론사 인사까지 주물렀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이죠. 이게 무슨 의심을 살 정도입니까? 그냥 했다는 거죠. 예. 이것밖에 없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방송국 직원의 인사를 미전실에 전화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뭐 MBC에서는 의례적인 인사이동이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 인사가 의례적인 인사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예. 미전실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 미전실에 연락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전실에 했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미전실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랄까요, 페인트 모션이죠. 미전실 하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예. 미전실. 그래서 미전실장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차장이라고 부릅니다. 예, 장충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차장인데 실제로는 사장이에요. 예, 직급과 직위가 다른데요. 사장입니다. 실장님 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잖아요. 부회장입니다. 그룹에.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은 공판에서, 자신의 뇌물죄 공판에서 자기는 미전실에 소속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미전실 결정하고 자기하고 무관하다는 식의 그런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이 웃기는 말이에요. 예. 미전실 자체가 삼성전자 소속입니다. 미전실이 따로 자기 혼자, 삼성그룹, 예. 예,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미전실 자체가 그 예하에 있다고요. 본인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의 오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소속돼 있지 않다니까 무슨 해명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난 비서실장 소속이 비서실 소속이 아니다. 비서실장 한 일이 모른다. 말이 되나요? 그럼 그렇군요 하고 다 대통령은 당연히 상관없겠죠, 비서실장하고. 그런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 때도요. 전체적인 삼성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는 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미전실의 힘이 이 정도다, 삼성의. 예. 그런 작은 편린인 거죠. 주고받은 모든 문자가 다 지금 공개되거나 드러나거나 그 이전의 문자들이나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가 안 나왔으니까
네, 이번 주도 추가적으로 보도들이 좀 되는데요. 정말 많은 인사청탁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요. 아예 수험 보도나 가고 싶은 회사의 1순위, 2순위, 3순위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사람은 사트,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청탁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떠냐는 건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친구도 청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건데요.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가고 싶은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이 삼성의 미전실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시사인을 보시면 되고요. 또 정기 구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깨알같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지금 일어난 일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샬럿스트에서 백인 우월주의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유혈 충돌을 일으키면서요. 시민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 또 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인종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삼성과 사실은 언론사들 간부들이 이런 인사청탁을 보낸 문자들도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런 기사들이 보도가 안 된다고. 이게 제가 빠뜨리고 넘어갔네요. 네, 보도가 안 된다고 혼자 트위터에 절규하고 있어요. 네, 절규하고 있어서 실제 미디어 오늘이 그걸 다루지 않았나요? 그 문제를?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이요. 주요 일간지와 방송 보도에 대해서 분석해서요.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한겨레 신문만 보도했고 방송은 제일 처음에 JTBC 그리고 뒤늦게 KBS와 SBS가 보도했다라고 했는데 또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포털 등 온라인상에서도 보도가 거의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TBS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TBS 뉴스공장에서 이 뉴스를 첫 보도했어요. 저희가 주진우 기자가 직접 나와서 직접 출연해서 최초로 보도했는데 TBS를 왜 뺍니까? SBS와 KBS만 보도했다가 아니라 TBS가 가장 먼저 보도했고, 네. 뒤이어 JTBC도 다루긴 했죠. 예, 뭐 주요 메인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건 간에 예, TBS도 보도를 하고 있죠. 한겨레 뿐이었다는 게 이제 종이신문으로서 한겨레가 보도를 한번 했고, 온라인상에서는 다른 미디어들도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예, 그렇죠. 온라인 매체들이 보도하는 것은 결국은 포털이 노출을 해야 기사가 존재하는 걸 아는데, 예. 포털에서도 거의 노출이 없었다. 예. 1시간 단위로 요즘 민원연에서, 예.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지난 대선부터 포털도 미디어라고 보고 포털도 1시간 단위로 어떤 기사가 노출되는지 체크하고 있거든요. 사실 포털이 개별 뉴스 하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미디어 영역을 이미 가졌죠. 예, 그리고 무슨 뉴스를 노출하느냐 하는 편집권. 미디어는 사실 편집권이 가장 중요한데 편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포털을 통해서는 단 한 번 노출된 적이 있다. 알군요. 네이버는 단 한 건의 관련 보도도 없었다군요. 메인에. 네,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중에 하나였지만요. 가장 높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메인에 노출하지는 않았다. 예. 1시간 단위로 체크하는데. 1시간 단위로 체크하는데 안 걸렸으니까 20분만 걸었을 수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연은 지금 1시간 단위로 검토하니까. 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에 보면 포털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을 관리하고 댓글을 상시적으로 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물론 네이버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는 거죠. 네이버 몰래 한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언론 기사들이 노출되는 방식은 종이신문을 끼고 있다기보다는 종이신문이 배 있으면 종이신문에 기사를 실어서 인쇄하던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는 포털에 노출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검색해내서 공유하거나 지금은 사람들이 검색해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퍼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민원연에게 경고 메시지 보냅니다. TBS가 가장 먼저 찍었다는 거 밝히지 않고 지상파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첫 보도했는데.
자, 아까 이야기가 미국. 예, 갑자기 제가 미국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걸 빠뜨려서요. 죄송합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가 트럼프 묵인해 기세가 등등하다 이런 뉴스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인 우월주의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유혈 충돌이 일으면서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인하는 태도들을 보이면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불거졌던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나가라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거거든요. 위대한 미국을 되찾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미국만의 나라로 만들겠다. 미국에 먼저 살았던 건 인디안이에요. 예. 그렇죠. 이민자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먼저 이민 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이민자 내보내는 거지. 이게 어떻게 위대한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뿌리가 촉발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 E. 리 장군. 그렇죠. 예. 남부연합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예. 남북전쟁 때 게티스버그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은 남북전쟁이 끝났는데 굉장히 훌륭한 전략가라고 알려진 이 사람을 추종합니다. 남부의 백인 우월자들이. 보통 이 사람의 동상을 가지고 철과 한해 만해가지고 분쟁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로 오랫동안 쌓아져 왔던 이제 긴장. 왜냐면은 흑인교회 옆에다 이걸 세운다든가 뭐 이런 식의 하여튼 이 기념물을 가지고 긴장이 많았어요. 예, 상징을 가지고 계속 다투었던 것들이고요. 예.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해서 그동안은 이제 눌려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충돌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되는데 엄단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편에서 나타난 지독한 증오와 편견, 폭력을 최대한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라면서요. 사실상 반극우주의 시위대에게도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한 겁니다. 양쪽에 부딪혔는데 한쪽은 극우고 한쪽은 극우를 반대하는 일반인들이었는데 둘 다 문제 삼은 거죠. 이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친극우적인 행정부라고 보여지는 건데 사실 이런 식의 뭐랄까요 특정 극우 단체를 키워주는 몰래 뒤에서 이런 거는 극우 정권이 들었으면 항상 하는 일이에요. 일본에서 이거 제특혜라고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의 특권을 반대한다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극우 단체거든요. 외국인 나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일베하고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하는 곳인데 이게 먼저죠, 제특혜. 이 제특혜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봐준다는 지적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비슷합니다. KK단이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봐주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태도에 대해서는 당장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한다라면서 범행한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다고 명백한 그리고 테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에서 테러를 했는데 한쪽에서 막는데 시민들이 그거를 양쪽의 충돌로 묘사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 자체가 사실은 백인 우월자들을 힘을 받게 하는 거죠. 실제 KKK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되찾는다고 했던 말을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는다. 뭐 이런 식의 논평도 하고 심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네. 예,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공범자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라고 MB 사태를 했는데요. 다룬. 예, 그런데 이것이 신청 결정이 연기가 돼서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결정됐어야 되는데요. 가처분 결정이 연기됐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이 뉴스를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오늘부터 당대표 후보들 간 토론회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아직도 안 나오시고 계신데
저희 1주년 되기 전에 꼭 나와주십시오. 네. 휴가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쯤 한번 나갈게요. 다음 주쯤 나오신다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하셨는데. 자, 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최근에 채널A 외부자에 출연하셔가지고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난 대선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봤으면 하는데 우선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햇볕 정책을 버리고 사과하라 요구를 했고 그 말에 대해서 대표님은 그럼 내가 탈당해 주겠다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신 건 맞죠? 유승민 후보하고 대화한 게 아니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예. 김무성 전 대표하고 했기 때문에 예. 유승민 의원은 잘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예.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보자면 그러면 대표님. 정리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 고 하자. 김무성 전 대표가 했다는 말은 자기는 TV 토론을 잘하니까 좋은 이미지로 5년 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유승민 후보가 김무성 전 대표가 대표님한테 전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김무성 전 대표한테 들으신 건 맞죠? 안 들으신 얘기를 할 분은 아니신데, 그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러시군요. 유승민. 이제 그 관계는 묻지 마세요. 한 가지만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데 김무성 의원은 또 그런 말을 박지원 대표에게 전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무근이라고. 그러면 김무성 의원이 한 말을 안 했다고 거짓말 하는 거네요? 글쎄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제 얘기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논쟁을 하기 싫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논쟁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대표님은 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무도 없어요. 예. 들은. 궁금해야 들은 얘기를 정확하게 하신 거죠? 예.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이 아닌 말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군요. 그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안 되고. 네. 아니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거나 김무성 전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뭐. 예. 그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들은 얘기를 했을 뿐이고, 알겠습니다. 나눈 얘기를 다시 한번, 녹화 과정에서 길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편집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은 사실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박지원, 김무성, 주호영 셋이 만나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긴 있다고 김무성 대표가 했는데 이런 단일화를 위한 만남은 딱 한 번 있었습니까? 그렇게? 아니면 여러 번 있었나요? 저는 수차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차. 그게 이제 대선이 5월 9일이었는데 그 전 얼마 전에 있었나요? 그런 수차가 뭐 일주일 전에 기억하지 못하겠네요. 정확하게. 하여튼 수차 있었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유승민 후보가 하겠다고 하면 나도 단일화에 응하겠다. 이렇게 전대된 채 이야기가 진행된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네. 저희 그 외부자들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8월 27일 전당대회가 있는데, 네. 우리 안철수 후보도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 김총수는 우리 전당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표님이 먼저 꺼내신 말씀입니다, 영향을 이게. 미쳐서 이겼으면 됐지 뭐. 예. 나보다 전당대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요거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안철수. 그만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단일화 하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생각도 없는데 대표님 혼자서 그쪽에 말부터 꺼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조건이 맞춰지면 단일화 할 수도 있다라고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도 기본적인 구상이 있었으니까 대표님이 나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글쎄요, 뭐 안철수 후보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한때 지지도가 제일 높았잖아요. 네.
짧았습니다만은, 예. 예,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것 저런 때 지지도가 등락을 왔다 갔다 할 때, 네. 여러 곳에서 단일화 필요성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저는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당의 단일화나 연합 혹은 통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체성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했던 건 안철수 전 대표한테 어떤 언제를 받고 최소한 기본적인 협상의 권한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것도 얘기하면은 전당대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날이 오겠죠. 벙커에 가서 얘기할게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언지를 했군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고 제가 말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대에 안철수 전 의원이 왜 출마를 했을까요? 물론 뭐 당을 살리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예, 그것만으로 설명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왜 출마하셨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하게 얘기했고 예.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나 일부 국민들은 이해하리라고 보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출마 반대를 했지만은 그분께서 출마해가지고 이제 곧 투표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것은 역시 경선을 앞두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밝혔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시죠? 출마를 강행하는 건. 대표님도 가셔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했는데도 이제 출마를 강행한 건 좀 이상하시죠? 출마는 정치인이 예. 물론 주위 분들의 얘기를 듣고 당원이나 국민 여론도 들어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최종적인 결심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후보가 결정해서 출마하게 한 것을 우리가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이때 투표를 얼마 앞둔 이때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삼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자꾸 여쭤보는 것은 당 지지율 그래서 오늘 네. 나는 이 인터뷰를 깜빡 잊어먹었는데 네. 어제 일주일 만에 서울 들어오면서 우리 보좌관한테 전화하니까 오늘 잡혀있다고 해서 저희가 야, 오늘 참 진작에 재미없는 인터뷰 하겠구나. 그래서 김총수하고 네. 벙커에서 얘기하는 게 낫지 이게 오늘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진작에 저희가 잡아뒀습니다. 대북 진작에. 문제로 넘어갔어요. 예, 토론회가 오늘 있는 줄 알고 진작에 잡아줬는데 그때 잡히신 겁니다. 네,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안철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사실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당 지지율이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본인의, 안철수 의원 본인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올라가고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체 잘하시고 있잖아요. 이러한 갈등과 문제점은 남아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건보료를 그렇게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 네.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데, 우리 국민의 귀에 쏙쏙 들어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증세 문제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은 금을 쳐놓고 기다리면은 또 박기영 본부장처럼 쏙쏙 빠져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거지
또 안철수 대표 후보가 경선에 출마하니까 흥행은 되잖아요. 찬성이건 반대건. 안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이 지금 뭐 신문 한 줄 나겠어요? TV 한번 나오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효과가 있다. 또 우리 이현주 의원의 출마도 젊은 여성 의원이 그렇게 도전함으로써 당의 생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흥행이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려면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비호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점도 있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그물에 빠지면은 우리 지지도도 올라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애초에는 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이 그 철회는 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결국은 이제 대표 되는 길을 도와주실 건가요? 안철수 대표가? 저는 뭐 누구를 돕는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리를 두실 것이고. 그런데 이제 김병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기간 여러모로 열거성을 다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봐야 답을 안 하실 테고 제가 궁금한 것은 찬성도 예. 반대도 당원으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이번에는 결국 대선에 대해서 책임은 저만 졌단 말이에요. 그런 셈이죠.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그런 셈이죠. 저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예. 제가 뭐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러한 의사를 활발하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그러할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반대하는 서명이 10명이 넘고 서명하지 않고 반대하는 의원도 많고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당직자 모임 했는데 몇 명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된다고 한들 안정적으로 지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치열하게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대표가 누가 당선되든 결정되면은 협력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당이 소멸될까봐 이런 식의 이제 이유로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하셨는데 오히려 당이 깨지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지나고 나서 이제 책임진 것은 대표님밖에 없는데 안철수 의원은 출마를 했단 말이죠. 자신 때문에 실시되는 재보궐에 출마하는 꼴이다. 라고 김한길 전 대표 측근의 김희경 전 대변인이 탈당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제 말은 이렇게 안철수 본인이 나와서 거꾸로 당을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25만 당원이고 또 국민들 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단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의사를 분명히 등록하는 그 순간까지 만료하면서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출마를 해가지고 네 분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지장 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그리고 곤란하신 이유는 알겠고. 자꾸 우리 당에서 의원들이 탈당한다. 예. 당이 해체된다. 네네. 이러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의원들도 그러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 우리 국민의당의 전당대회는 사실 죽느냐 사느냐 당을 지키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네 분이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승복하고 또 선출된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당을 살려나가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늘 또 한겨레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80%에 가까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잘하는 것은 박수 치고 잘못하는 것은 그물에 걸리면은 그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모습도 틀렸고 지금 뭐 미국과 중국 또 일본 뭐 우리 4강 둘러싸인 나라에서 외교적으로 또 대북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것을 보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또 질책할 것은 질책하는 것이 우리 새로운 지도부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다시 대표가 되시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아예 당이 깨지라고 나온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참에 진보적인 호남계 의원들 나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 혹은 바른정당과 연대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진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혹을 갖고 계셨군요. 예, 왜냐하면은 극중주의, 네. 바른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굉장히 우려를 했고 네. 특히 홈베이스인 호남, 8호남 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대표에게. 다행히 예. 안 후보께서도 왜 호남을 버리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당을 지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캐스팅 보트. 잘못하면은 이중대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자. 그런 때 견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정책 연합을 한다거나 또는 뭐 연대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 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호남을 버린다기보다는 호남계 의원 몇몇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하거나 결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 등진다기보다는요. 그 안에 의원들. 선택을 받은 의원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의원님도 그렇게,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려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것이 보도됐는데도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철수 대표에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경우에도 왜 뻘섬 정치를 하겠느냐.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수정과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뺄셈 정치를 하지 않겠다. 네. 탈호남을 하지 않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외연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었지만 일부러 당을 깨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는 우려는 대표님도 있었지만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더라고 이제 인상을 받으신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저는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자유고요. 네. 이현주 의원 전대 출마한 건데 물론 뭐 누구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본인이 그냥 결정한가요? 아니면 안철수 의원과 얘기가 된 건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안희정 이재명을 견제하는 역할을 일부 김성시장이 한 것처럼 이현주 의원이 혹시 천정배 정동배 의원 토론회 때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로 같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누가 자기 떨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다 당선되려고 선거는 후보로 나오면 이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현주 의원이 40대 젊은 의원으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박지원 전 대표와 인터뷰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인터뷰 도중에 최성 고양시장을 김성 고양시장으로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첫 방산비리 사건이었죠. 항공우주산업 카이.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이 꼭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복잡하다기보다는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긴급 차출. 네. 사건 요약자. 양치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건 요약자. 차라리 이게 좀 마음이 편하네요. 예. 정리가 안 돼요. 참, 정말. 한 달 그러니까 됐는데. 이제 이게, 요약을 하라고 또 네. 중요한 인물을 부를 수도 없고. 뭔 소리예요, 또.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약만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만 해도 예.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불렀다고 얘기를 해놓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바로 디스를 하십니까? 사요마라고. 사건 요약망. 사요마. 자, 사건 요약자. 이 사건이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도대체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뭐 어쨌다는 건지 굉장히 이게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놓고 있을지 예, 잘 정리가 안 돼서 변호사님도 잘 정리가 안 됐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예. 그 밤새 정리를 했죠. 저희가 이제 어제 밤 9시 40분 가량에 10시경에 밤 10시경에 한번 해볼 테냐. 해볼 테냐.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전화를 했었을 때는 당신 아니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말해야죠. 또 바로 바뀌네요. 예. 바로 직전에 전화했는데. 자, 그러니까. 예. 사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14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연인원 100명을 투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두 번이나 관련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한 사람은 기각이 됐고 네. 한 사람은 4일 전에 아예 영장 청구를 했는데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은 이제 전 생산본부장 예. 출신으로 협력업체 협력업체 대표인데 대표인 윤모 씨인데 윤모 씨가 이제 뒷돈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예, 이제 대임수재. 설계비를 부풀려서 돈을 좀 빼돌렸다라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지금 나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왜 비슷한 거냐? 둘 다 이제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인데 주로 이제 하승용 전 대표가 대우 출신이거든요. 예. 그 대우에서부터 인맥이 좀 이어진 사람들이었고 결국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협력업체의 이름으로 일을 만들어서 용역 설계, 그러니까 항공우주산업 비행기와 관련된 용역 설계를 맡겼다거나 아니면 부품을 납품하는 일들을 맡겼는데 그런 데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대금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를. 네, 그렇죠. 그래서 비자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려면 이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99년도에 삼성하고 대우하고 현대 쪽에서 예. 그쪽들이 다 이제 무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 항공 관련된 분야만 다 떼어내서 별도로 설립한 회사인데 당시 이제 이 시기가 생각해 보시면 IMF 때거든요. IMF 직후였고 예. 또 한때 90년대 중반에 이른바 린다김 사건으로 인해서 방위산업 비리가 한번 불거진 이후로 네. 또 차세대에는 결국 항공우주 아니냐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삼성, 현대, 대우에서 각각 방산 부분, 항공 부분 하던 회사를 IMF 직후에 합쳐버렸어요. 떼내가지고 그때 예.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니까 전국적, 그러니까 전 어떤 기업들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부문별로 통폐합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것도 이루어졌는데 선단식 경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그때 그렇게 합쳐놓고 보니까 이 어쨌든 이게 국책은행에 출자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사실상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예. 국민 세금이 들어간 기업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출신들은 다 사기업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재벌 원투쓰리 그렇죠. 출신이죠. 재벌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문제가 아까 초반에 우리가 야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항공기도 어렵고
무기는 더 어렵고 그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숫자가 적고 일반 그리고 소비 또 협력업체들이 자꾸 등장하고.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 이걸 쓸 일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 헬기 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비행기 살 일이 뭐가 있고. 아니,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데. 안 팔아요, 민간인들한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민간 헬기는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도 세 군데가 합쳐졌고, 네. 그 안에 그래서 인맥도 크게 세 갈래가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하성룡, 지금 이제 카이 사장은 하성룡 씨입니다. 사퇴를 했죠. 예, 사퇴를 했죠. 전공기처럼. 사퇴를 했는데, 그 하성룡 전 사장과 대우 시절에, 대우 출신으로, 대우 출신만 있는 건 아닌데. 대우 출신만 있는 건 아닌데, 아닌데. 핵심 멤버들은 다 대우 출신으로 앉혔죠. 예, 본인이 왜냐하면 그쪽 출신이니까. 2014년부터 네. 사장을 했었고 원래 2019년까지 임기였는데 이제 수사가 진전이 되고 움직임이 있으면서 사퇴를 했고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얘기라고 했는데 수리온이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같은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쓰는 게 수리온 같아요. 예, 수리온의 대표적인 하자는 언다는 거죠. 결빙. 예. 근데 언다는 건데 수리온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2006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12년에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예. 근데 헬리콥터 한 대를 뚝딱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상 항공운주 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 한 10년, 15년 걸린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그 항공 이쪽에 그 기술이 축적이 돼 있는 곳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처음 만들었는데 헬리콥터를 7년 만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게 아니고 원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설계도를 사와서 유로콥터. 네, 네. 그거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때는 20인승이었는데 얘를 만든 이유가 개마고원 쪽에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걸 기급이 투여를 한 거기 때문에 15인승 정도, 15, 16인승 정도로 줄여요. 네. 그러니까 큰 버스를 설계도를 가져와서 작은 버스 미니버스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이즈가 줄어든 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규모에 맞게 줄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역이나 설계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거를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으로 얼어버리는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얼어버리는 장애가 그 설계를 근데 외주를 줬어요. 그렇죠. 예. 외주를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 외주라는 데 돈이 얼마나 들까? 이거 책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책정했던 사람이 인사차장으로 있었던 송모 씨라는 사람이 네. 이거를 외부에 주면서 한 247억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중간에서 지금 10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2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빼돌렸다는 겁니다. 액수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등장한 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회사 내에 전무로 있다가 밖에 나가서 협력업체 A사의 대표가 된 윤모 씨고. 아, 그렇죠. 그분은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고 또 한 분은 D사의 황모 씨인데 이분은 영장을 청구했는데 안 나타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도주한 거죠, 도주.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검찰로 비난을 받는 게 이 사람이 이미 집행유예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돈 문제로. 비슷한 문제로. 예.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 또 구속이 되거나 법정 처벌을 받으면 그것까지 몰아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병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는데 좀 느슨했던 게 아니냐라는 네. 비난도 받고 있는 이분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횡령 배임 때문에 뭐 몇 억을 빼돌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리베이트를 카이에 있던 모 부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가지고 이미 그 건으로 받고 있었는데 또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하승영. 자,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인사팀으로 넘어가요. 이 두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사람, 청구됐는데 그렇죠. 도망간 분. 예. 그 케이스는 협력업체 대표들이고 그게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인사팀장이었던 송모 씨였다는 예, 거죠. 이분은 이제 새로운 분입니다. 요 앞분 네, 말고 그렇죠. 예. 인사팀에 있던 차장인데 차장 손승범 씨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공개됐으니까. 공개 수배했으니까 예. 검찰에서 이분은 뭐 2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억이라는 얘기도 예, 있고. 그거에서 빼돌린 돈이. 예. 그런데 이분은 벌써 2년째 행방이면합니다. 그렇죠. 2년째. 2년째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는데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설계를 맡겼으니까 예. 그거를 20인승 그 헬리콥터를 15인승, 16인승으로 줄여야 되니까 그 줄이는 작업을 맡겼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막연한 거예요, 이 군수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빼돌렸냐면 본인의 처남 명의로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처남 명의 회사 굉장히
대범 담대한 거죠. 아,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처남에. 근데 이거는 담대한 정도가 아닌 게요. 지금 하승영 대표도 개인 비리로 문제로 지금 약간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거는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받았던 의혹인데, 왜 이런 의혹이 있는 인물이 이 대표가 될 수 있었느냐부터가 또 의혹인데. 그건 또 거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다, 문고리 사는 방과 가깝다는 말들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얘기들이 하승영 있는 전 거고요.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은 진짜 기가 막혀요. 뭐냐면,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예. 근데 환율로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1달러에 1,150원인데, 예. 이거를 1,100원으로 줄여버립니다. 예. 그러면 1,100원, 50원이 남잖아요. 예. 그 50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훌륭한 분이죠. 예. 근데 50원씩 이게 가로채면 모으면 그게 15억 5천만 원이 돼서 워낙 다리가 크다 보니까. 워낙 단위가 크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하는.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의혹을 왜냐하면 받고 그 있습니다. 통장까지는 이제 일부 시사저널이었던가요? 시사인이었던가 그 잡지에서 시사저널입니다. 시사저널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시사저널에서 확인한 통장도 그 통장이 갑자기 그렇게 돈이 빠져나갔다가 갑자기 중간에 해지가 돼버려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수사도 안 했고 그분이 대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혐의가 대표가 된 다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 대표가 되기 전에 있었는데 대표가 돼버린 이유가 뭐냐 가지고 예. 따지기도 있고. 그때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분이 뭐 박 전 대통령과 육촌 관계다. 그런 그리고 소문이 있었다고 소문이 해요. 있었고 조금 전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과도 가깝다. 왜냐하면 안종범 전 수석이 대우 출신이었으니까 대우 연구원 출신인데 이분도 대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안정범 전 수석은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안정범 전 경제수석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 동문이에요. 근데 이 하성영 K 사장이 사회이사로 세운 분들이 그중에 그 동문 출신으로 사회이사를 세운다거나. 위스콘신 출신들이 등용이 많이 됐었잖아요. 박 전 대통령.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이 그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쪽 최경환 라인이다. 따로 한다라는 얘기도 네. 있었고.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근데 하여튼 취임할 때 공부 좀 하셨네요. 자, 하시고. 그리고 사회이사들도 보면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했던 분이라든가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 선언했던 하여튼 회계사 중에 이런 분들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성룡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1,000만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대선 당시 기부를 하기도 해요. 그게 예, 이제 최고의 공개적으로는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비공개는 우리는 모르니까 어쨌든 네네. 이 극히 일부가 1,000만 원 이게 법정 한도액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성룡 K 전 사장은 개인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던 상태에서 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인사팀 차장 손승범 씨는 이렇게 뭐 D사다, A사다. 회사를 설립하도록 예.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디베이트를 뒷돈을 받아서 받았고. 돈을 챙겼다고 받는 의혹을 네. 받는데 그게 뭐 100억대가 될 수도 네. 있고. 근데 이분은 사실 2년째 이미 도피 중인데 행방 파악이 안 되고 3개월 전에 이제 검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에 나섰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성룡 대표가 취임된 이후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카이가 항공우주산업이 매출이 급신장을 합니다. 네. 처음에 1조 원대였다가 최근에 뭐 3조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은 2배로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실적이 좋아서 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지금 의혹이 실적 가고 있는 거예요. 부풀리기도 했다.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게 이른바 분식회계를 한 것 같다는 네.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라크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물건이 어느 정도 뭐 반 정도라도 납품이 돼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을 해놓고 총 1조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 계약만 한 뒤부터 그 다음에부터는 우리가 2017년에 계약했으니까 2018년에 그 돈에 얼마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장부를 기재를 하는데 실제 그게 공급이 됐는지는 아직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혹은 아직 물건 만들기로 한 단계까지 안 갔는데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네. 물건을 안 만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왜 나오냐면 이렇게 꼬이는데 이런 것들이 카이에서 했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T50이라 그래가지고 네, 훈련기죠, 미국에서 훈련기. 훈련기로 쓰는 것에 납품을 하겠다. 네. 납품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네. 해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납품 계약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서 장관 4명을 대동하고 사천까지 내려갑니다. 예. 근데 거기에 막상 로키드 마틴 회장은 오지도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을 시도를 한 건 맞는데 기술력 부족으로 이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씨의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행사에 직접 출동하실 때는 최순실 씨의 뭔가가 있지 않느냐. 향기가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된다고. 그 향기를 찾기 위해서 심지어 검찰은 린다 김 씨를 또 다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린다 김 씨가 최순실과 연결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정윤혜 씨와는 정확하게는 예. 그런 한간의 소문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린다 김 씨가 뭘 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적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 카이를 계속 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서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자. KFX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덩어리가 18조예요. 원래는 18조까지 안 갔는데 그것도 부풀려진 거죠.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가격은 올라갔는데 근데 그것도 보잉으로 원래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로키드 마틴으로 바뀌거든요. 로키드 마틴 자꾸 나왔었습니까? 네. 로키드 네. 마틴. 지난 정권에서 계속해서 벌어졌던 일이 로키드 마틴과 관련된 로키드 일인데 마틴. 그 로키드 마틴은 KF-X 우리나라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로 만들기로 하면서 왜 갑자기 바꾸냐라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로키드 마틴에서는 우리한테 최신형 레이더 기술을 제공을 하기로 했다. 이것저것 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밝혀지기로는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제대로. 이거 우리 핵심 기술인데 이걸 어떻게 주자. 안 준다고. 그래서 이거 사기를 당한 거냐 아니면 같이 사기를 친 거냐. 그랬더니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우리가 그럼 만들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가장 핵심 기술인 레이더 기술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를 못 만들어서 다 수입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나가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2014년도에 그 KFX를 이 카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른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도 출범을 합니다. 예. 2014년도에. 합수단에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감사원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인사팀에 20억인지 100억인지 드시고 그것도 사라진 행방이 묘연 2년. 그것도 1년 전에 이미 2년 됐어요. 이제. 2년 전에 밝혔는데 예. 검찰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와대에는 보고가 되는데 검찰 수사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누가 막았겠냐 중간에. 이 비리를 왜 그냥 봐주고 있었냐. 결국 여기서 또 우병우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3인방 얘기가 나오고 최순실 얘기가 나온 그렇죠.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합동수사단까지 조사를 하고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는데 검찰 수사가 안 이루어진 계기는 결국에 중간에 누가 역할했겠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역할한 게 아니냐는 아닌가. 라는 의혹까지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그림인데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전 선생본부장인 윤모 씨 협력사 A 대표 영장 기각됐다 단신. 그렇죠. 그리고 D사의 황모 씨가 불출석을 했다 영장 실질심사에 단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여기서 인사팀 이분 2년간 사라졌다 단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못 만들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죠. 15분을 얘기했는데도 사실은 아직 다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은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윤지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만큼 큰 사건이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것이 뛰쳐나올지 모르고 결국에는 이거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의혹이 덮였냐, 왜 KFX는 갑자기 바뀌었냐, 왜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하고도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냐. 이거는 이 사람들 어디 갔냐. 그렇죠. 이거 어디 갔냐. 이거는 결국에는 윗선이 어디인가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최종 거예요. 목적지는 거기고 거기로 가려면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잡아야죠. 이분들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행방이 묘연. 예. 2년째 그리고 한 분은 얼마 전에 사라지셨고. 그렇죠. 예. 사라지셨고 그러다 보니 기사를 쓸 게 없는 거예요. 잘. 기사를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행방 모연, 계속 모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기자 것도 있습니다. 입장에서도 정리가 네. 안 되고. 가장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무기니까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걸 하다못해 외국에서라도 써봐야 되는데 외국에서도 써보고 피드백이 안 오는 거죠. 일단 수출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쌓이는 거예요. 자, 일단 중간 요약을 한번 했고요. 예. 요약마. 요약자가 아니라 요약마로 하겠습니다. 아니. 긴급 차출된 사건 요약마. 예. 양철 변호사. 와 함께 카이에 대해서 중간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한 달째라서. 한 달째니까. 이 뉴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99.9%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약으로 절반 정도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더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예. 규모가 커서. 나와야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에요. 못 방산비리는. 잡아서 수사 끝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너무 허무해지죠. 변호사님 진짜로. 들어가 주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재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2020년까지 30조가 들어간다는 예산은 너무 과소 추정된 것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에서 인상률을 관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한마디로 돈이 훨씬 더 들 거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미래가 언제 관리한 대로만 굴러가나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랐는데 노무현 정부 말기 건보 보장률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장률이 오히려 더 낮아진 건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건보 최초로 1조 흑자가 됐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무려 20조 흑자에 이르렀습니다. 돈을 남겨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5년, 10년짜리 고민은 없었습니다. 많이 걷고 안 쓰니까 그냥 쌓인 거죠. 건강보험은 흑자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닌데 말이죠. 누구의 미래 예측이 맞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논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돈 계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고민이 있죠. 국가는 국민 건강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이번 보장성 강화는 그 책임의 선을 국가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가장 넓게 긋겠다는 거죠. 결국 건보 정책은 돈 이전의 철학의 문제인 겁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 네, 월요일입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예, 힘내십시오. 자, 좋은 컨디션인 척 하면서 첫 번째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떤 뉴스가 주말 사이에 보도가 많이 됐는지. 네, 지난주 토요일 미중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중단에 동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 IT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 착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이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통화했는데요. 여기서도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경제수단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에서는요.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슈퍼 301조를 가동할 경우에 그 대가가 거대할 것이며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전쟁은 이미 했죠. 예. 네, 미국 간에, 북미 간에 했죠. 예. 말전쟁 쇼는 이제 북미가 하고 관객은 베이징에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중국 보라고 하는 말전쟁 쇼였다. 이런 논평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근데 중국을 사실은 군사적인 하청업체 다루듯이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해서 될 리가 있습니까? 네. 어쨌든 이런 말전쟁 중에 이제 중국을 향한 압박을 하고 중국을 그렇죠. 반발하고 이게 발동해봐야 또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네, 그렇죠. 행정명령 서명하더라도요. 1년 걸린다고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아마. 예. 어쨌든 말전쟁을 한참 하는 중이고 여기 대해서 사실은 비판 지적도 외신에서 많아요. 뭐 뉴욕타임즈나 미국 주요 언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이게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주를 이루는데 미국 언론들 보면 북한이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욱 핵을 가져야 된다는 명분을 주고 있다거나 뭐 아니면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더 키우고 있다거나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나보다 평화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예. 이 말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죠. 예. 비판이 많으니까. 제 불만은 이제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게 왜 뭐 영국의 언론도 그런 보도가 많단 말이죠. 영국, 미국 전문가들 입에서 나와서 외신으로 우리한테 전해지냐 이거죠. 예. 이런 주장은 우리 전문가 입에 나와서 미국 언론
영국 언론이 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우리 땅에서 우리 운명에 걸린 일인데 맨날 이런 거는 외신을 통해서 거꾸로 들어와요. 예.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전쟁 한참 하다가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어요. 예. 관련해서 뉴스가 주말에 많이 나왔던 거 같네요. 예.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덤포드 미국 합참 의장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찾았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군의 수뇌부와 만나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덤포드 의장이 이번 방한은요. 한중일 3국 순방 일정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한반도 상황 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나오는데요. 덤포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서열 1위입니다. 이 양반이 잠깐 1박 2일로 잠깐 왔다 간다고 한미 영화 방위 태세가 다시 점검될까요? 그건 아니면 상징적인 거죠, 그냥. 예. 강경파죠, 강경파. 군인이니까. 군인은 전쟁할 때 의미가 있으니까. 예, 그건 그렇죠. 밝혀지지 않았고, MBC에서 찾아내겠죠, 아마. 직원들이. 찾아낼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 사람의 부탁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MBC 내 인사청탁인데, 왜 삼성 미전실이 합니까? MBC의 직원 인사를 삼성전자 미전실이 했다는 게 이게 미전실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예. 네, 언론사 인사까지 주물렀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이죠. 이게 무슨 의심을 살 정도입니까? 그냥 했다는 거죠. 예. 이것밖에 없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방송국 직원의 인사를 미전실에 전화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MBC에서는 의례적인 인사이동이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 인사가 의례적인 인사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예. 미전실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 미전실에 연락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전실에 했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미전실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페인트 모션이죠. 미전실 하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예. 미전실. 그래서 미전실장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차장이라고 부릅니다. 예, 장충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차장인데 실제로는 사장이에요. 예, 직급과 직위가 다른데요. 사장입니다. 실장님 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잖아요. 부회장입니다. 그룹에.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은 공판에서 자신의 뇌물죄 공판에서 자기는 미전실에 소속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미전실 결정하고 자기가 무관하다는 식의 그런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웃기는 말이에요. 예. 미전실 자체가 삼성전자 소속입니다. 미전실이 따로 자기 혼자 삼성그룹, 예.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미전실 자체가 그 예하에 있다고요. 본인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의 오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소속돼 있지 않다니까 무슨 해명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난 비서실장 비서실 소속이 아니다. 비서실장 한 일이 모른다. 말이 되나요? 그럼 그렇군요 하고 다 대통령은 당연히 상관없겠죠 비서실장하고. 그런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 때도요, 전체적인 삼성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는 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미전실의 힘이 이 정도다, 삼성의. 예. 그런 작은 편린인 거죠. 주고받은 모든 문자가 다 지금 공개되거나 드러나거나 그 이전의 문자들이나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가 안 나왔으니까. 네, 이번 주도 추가적으로 보도들이 좀 되는데요. 정말 많은 인사청탁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요. 아예 수험 보도나 가고 싶은 회사의 1순위, 2순위, 3순위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사람은 사트,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청탁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떠냐는 건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친구도 청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건데요.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가고 싶은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이 삼성의 미전실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시사인을 보시면 되고요. 또 정기 구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깨알같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지금 일어난 일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샬럿스트에서 백인 우월주의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유혈 충돌을 일으키면서요. 시민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 또 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인종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삼성과 사실은 언론사들 간부들이, 이런 인사청탁을 보낸 문자들도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런 기사들이 보도가 안 된다고. 예, 제가 빠뜨리고 넘어갔네요. 네. 보도가 안 된다고, 혼자 트위터에 절규하고 있어요. 네. 절규하고 있어서 실제 미디어 오늘이 그걸 다루지 않았나요? 그 문제를?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이요, 주요 일간지와 방송 보도에 대해서 분석해서요,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한겨레 신문만 보도했고, 방송은 제일 처음에 JTBC, 그리고 뒤늦게 KBS와 SBS가 보도했다라고 했는데, 또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포털 등 온라인상에서도 보도가 거의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TBS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TBS 뉴스공장에서 이 뉴스를 첫 보도했어요. 저희가 주진우 기자가 직접 나와서 직접 출연해서 최초로 보도했는데 TBS를 왜 뺍니까? SBS와 KBS만 보도했다가 아니라 TBS가 가장 먼저 보도했고, 네. 뒤이어 JTBC도 다루긴 했죠. 예, 뭐 주요 메인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건 간에 예, TBS도 보도를 하고 있죠. 한겨레뿐이었다는 게 이제 종이신문으로서 한겨레가 보도를 한번 했고, 온라인 상에서는 다른 미디어들도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예, 그렇죠. 온라인 매체들이 보도하는 것은 결국은 포털이 노출을 해야 기사가 존재하는 걸 아는데, 예. 포털에서도 거의 노출이 없었다. 예. 1시간 단위로 요즘 민원연에서, 예.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지난 대선부터 포털도 미디어라고 보고 포털도 1시간 단위로 어떤 기사가 노출되는지 체크하고 있군요. 사실 포털이 개별 뉴스 하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미디어 영역을 이미 가졌죠. 예, 그리고 무슨 뉴스를 노출하느냐 하는 편집권. 미디어는 사실 편집권이 가장 중요한데 편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포털을 통해서는 단 한 번 노출된 적이 있다. 알군요. 네이버는 단 한 건의 관련 보도도 없었다군요, 메인에. 네,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중에 하나였지만요. 가장 높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메인에 노출하지는 않았다. 예. 1시간 단위로 체크하는데. 1시간 단위로 체크하는데 안 걸렸으니까 20분만 걸었을 수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연은 지금 1시간 단위로 검토하니까. 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에 보면 포털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을 관리하고 댓글을 상시적으로 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물론 네이버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는 거죠. 네이버 몰래 한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언론 기사들이 노출되는 방식은 종이신문을 끼고 있다기보다는 종이신문이 배 있으면 종이신문에 기사를 실어서 인쇄하던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는 포털에 노출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검색해내서 공유하거나 지금은 사람들이 검색해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퍼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민원연에게 경고 메시지 보냅니다. TBS가 가장 먼저 찍었다는 거 밝히지 않고 지상파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첫 보도했는데. 자, 아까 이야기가 미국. 예, 갑자기 제가 미국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걸 빠뜨려서요. 죄송합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가 트럼프 묵인해 기세가 등등하다 이런 뉴스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인 우월주의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유혈 충돌이 일으면서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인하는 태도들을 보이면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불거졌던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나가라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거거든요. 위대한 미국을 되찾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미국만의 나라로 만들겠다. 미국에 먼저 살았던 건 인디안이에요. 예. 그렇죠. 이민자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먼저 이민 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이민자 내보내는 거지. 이게 어떻게 위대한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뿌리가 촉발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 E.리 장군. 그렇죠. 예. 남부연합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때 게티스버그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은 남북전쟁이 끝났는데, 굉장히 훌륭한 전략가라고 알려진 이 사람을 추종합니다. 남부의 백인 우월자들이. 보통 이 사람의 동상을 가지고 철과 한해 만해 가지고 분쟁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로 오랫동안 쌓아져 왔던 이제 긴장. 왜냐면은 흑인교회 옆에다 이걸 세운다든가 뭐 이런 식의 하여튼 이 기념물을 가지고 긴장이 많았어요. 예, 상징을 가지고 계속 다투었던 것들이고요. 예.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해서 그동안은 이제 눌려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충돌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되는데 엄단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편에서 나타난 지독한 증오와 편견, 폭력을 최대한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라면서요. 사실상 반극우주의 시위대에게도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한 겁니다. 양쪽에 부딪혔는데 한쪽은 극우고 한쪽은 극우를 반대하는 일반인들이었는데 둘 다 문제 삼은 거죠. 이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친극우적인 행정부라고 보여지는 건데 사실 이런 식의 뭐랄까요 특정 극우 단체를 키워주는 몰래 뒤에서 이런 거는 극우 정권이 들었으면 항상 하는 일이에요. 일본에서 이거 제트케라고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의 특권을 반대한다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극우 단체거든요. 외국인 나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일베하고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하는 곳인데 이게 먼저죠, 제트케. 이 제트케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봐준다는 지적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비슷합니다. KK단이나 KKK단이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봐주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태도에 대해서는 당장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한다라면서 범행한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다고 명백한 그리고 테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에서 테러를 했는데 한쪽에서 막는데 시민들이 그거를 양쪽의 충돌로 묘사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 자체가 사실은 백인 우월자들을 힘을 받게 하는 거죠. 실제 KKK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되찾는다고 했던 말을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는다. 뭐 이런 식의 논평도 하고 심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네. 예,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공범자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라고 MB 사태를 했는데요. 다룬. 예. 그런데 이것이 신청 결정이 연기가 돼서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결정됐어야 되는데요. 가처분 결정이 연기됐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이 뉴스를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오늘부터 당대표 후보들 간 토론회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아직도 안 나오시고 계신데 저희 1주년 되기 전에 꼭 나와주십시오. 네. 휴가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쯤 한번 나갈게요. 다음 주쯤 나오신다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하셨는데. 자, 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최근에 채널A 외부자에 출연하셔가지고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난 대선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봤으면 하는데 우선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햇볕 정책을 버리고 사과하라 요구를 했고 그 말에 대해서 대표님은 그럼 내가 탈당해 주겠다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신 건 맞죠? 유승민 후보하고 대화한 게 아니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예. 김무성 전 대표하고 했기 때문에 예. 유승민 의원은 잘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예.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보자면 그러면 대표님. 정리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 하지 않겠다, 고 하자. 김무성 전 대표가 했다는 말은 자기는 TV 토론을 잘하니까 좋은 이미지로 5년 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유승민 후보가 김무성 전 대표가 대표님한테 전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김무성 전 대표한테 들으신 건 맞죠? 안 들으신 얘기를 할 분은 아니신데, 그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러시군요. 유승민. 이제 그 관계는 묻지 마세요. 한 가지만 그럼.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데 김무성 의원은 또 그런 말을 박지원 대표에게 전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무근이라고. 그러면 김무성 의원이 한 말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네요? 글쎄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제 얘기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논쟁을 하기 싫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논쟁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대표님은 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무도 없어요. 예. 들은. 수나 궁금해야. 들은 얘기를 정확하게 하신 거죠? 예.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이 아닌 말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군요. 그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안 되고. 네. 아니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거나 김무성 전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뭐. 예. 그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들은 얘기를 했을 뿐이고 알겠습니다. 나눈 얘기를 다시 한번 녹화 과정에서 길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편집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은 사실은 분명히 있다. 그럼 그 박지원, 김무성, 주호영 셋이 만나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긴 있다고 김무성 대표가 했는데 이런 단일화를 위한 만남은 딱 한 번 있었습니까? 그렇게? 아니면 여러 번 있었나요? 저는 수차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차. 그게 이제 대선이 5월 9일이었는데 그 전 얼마 전에 있었나요? 그런 수차가 뭐 일주일 전에 기억하지 못하겠네요. 정확하게. 하여튼 수차에 있었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유승민 후보가 하겠다고 하면 나도 단일화에 응하겠다 이렇게 전대된 채 이야기가 진행된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예. 저희 그 외부자들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8월 27일 전당대회가 있는데 예. 우리 안철수 후보도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 김총수는 우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표님이 먼저 꺼내신 말씀입니다. 영향을 이게. 미쳐서 이겼으면 됐지 뭐. 예. 남은 전당대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요거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안철수. 그만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단일화 하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생각도 없는데 대표님 혼자서 그쪽에 말부터 꺼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조건이 맞춰지면 단일화 할 수도 있다라고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도 기본적인 구상이 있었으니까 대표님이 나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안철수 후보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한때 지지도가 제일 높았잖아요. 네. 짧았습니다만은, 예. 예.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것 저런 때 지지도가 등락을 왔다 갔다 할 때 네. 여러 곳에서 단일화 필요성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저는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당의 단일화나 연합 혹은 통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다. 네. 전쟁 수행하는 건 군인이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건 군인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센 발언 해봐야. 여하간 잠깐 왔다 갔다. 예, 합참. 미 합참 의장도 군 서열일이로서 잠시 오늘 다녀간다. 그렇다는 얘기요. 오늘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중국도 갑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뉴스고 또 있나요?
예, 또 눈에 띄는 뉴스도 있는데요. 일명 8월 위기설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전쟁의 사전 징후들로 팩트체크해보겠다라고 해서요, 보도했는데요. 이를테면 군의 데프콘 워치콘 이 상동하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위기설인지 아닌지를 본 겁니다. 군의 데프콘이라고 하면 정규전에 대비해서 발령하는 전투 준비 태세이고요. 워치콘은 한미 대북 간 정보 감시 태세입니다. 데프콘 워치콘은 모두 5단계이고요. 평시가 5단계이고 1단계는 전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4단계를 유지했고요. 지금도 현재 4단계라는 겁니다. 3단계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딱 3단계 2번 있었는데요. 1976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리고 1983년에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상시가 간다는 거죠. 예. 데프콘을 격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니 한미, 양군 모두 지금 전시에 준하는 상황 이상의 말들이 오가지만, 예, 실제 평시하고 똑같다는 거고. 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미국인의 긴급 철수라는 상황이 생긴다면 또 긴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훈련에 지금까지 주한 미국인의 실제 질결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력 증강도 봐야 될 포인트라고 이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데, 미군 전력 증강의 핵심 지표는 핵추진 항공모함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세 척의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한반도 근처에 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뭘 체크하고 있습니까? 네, 해당 기사가 위기설에 대해서 팩트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징후는 없다. 그렇죠. 그런 거죠. 원래 전쟁이 실제 임박했으면, 예,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몰래, 예, 주한 미군이 아니라 미국인들. 그렇죠. 소개 훈련부터 하거든요. 지난 94년이었던가요? 핵위기 때는, 전쟁 난다 어쩌다 할 때, 실제 미국인들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북핵위기죠, 94년. 소개하기 위해서 직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당시 이제 일반 국민들은 못 들었고, 그때 남현 사직에 있었죠, 일반 국민들은. 네,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리고 이 소식을 좀 먼저 전해 들은,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은, 그때 당시 직장에 휴가를 많이 내고, 미국으로 가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민을 가거나 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요. 네. 지금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런 징후도 징후지만, 이런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것도 징후지만, 뉴스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전쟁을 하면서도 미국하고 북한은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화 채널을. 네, 미국 AP통신 보도인데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과 북한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 동안 이면 채널 가동해 왔다. 그러니까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일촉즉발의 강경 대치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대화를 이어온 건데요. 양국 간의 대화 통로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찝어졌습니다. 일촉즉발 아니라니까요. 네, 뭐 그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네, 실제로는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보도를 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서 그냥 잘 주무신다고. 그리고 왜 지금 한국 이렇게 경각심이 없냐고 보도하는 언론인들도 다 벙커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자, 말전쟁이 한번 지나가고 이제 조정국면에 들어가겠죠. 자, 미국과 북한의 대치 국면에 대해서 유럽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희가 4부에서 다뤄볼 예정인데, 우리나라 뉴스, 미국 뉴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뉴스가 주로 이게 일촉즉발인 것처럼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미국 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긴장 메시지를 계속 내서 이게 사태가 풀리겠느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런 보도가 왜 없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그런 보도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주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문자 메시지 나왔습니다. 시사인 보도인데요. 장충기 전 사장이 MBC와 관련해서 인사청탁한 정황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장 전 사장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할 수 없는데요. 아들은 어디로 배치받았니?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이 안강한 사장과 MBC 입사 동기라 부탁한 건데 안 사장이 K 특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지? 라고 물었고요. 곧바로 답장을 받았습니다. 만족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어려운 부탁 K 들어줘서 고마워요. 시간 나면 기회 주시길. 이란 내용인데요. 장충기 전 사장이 MBC 직원의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아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서 안강한 MBC 전 사장 쪽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충기 전 사장에게 MBC에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는 모르고